여기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난 4월 국내 미술계와 관광 분야 관계자들이 손잡고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뒤로 굵직굵직한 미술 행사들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9월 대한민국 미술축제에서는 광주 비엔날레와 부산 비엔날레를 비롯해 연계해서 열리는 미술 행사들과 통합해서 관광 자원으로 만들고 관람자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수원 시립미술관을 비롯해서 전국 329개의 미술관, 화랑, 전시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기획 전시와 연계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입장료 할인이나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미술 축제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가기 딱 좋은 이 가을, 다양한 미술 행사가 열리는 만큼 알차게 문화생활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술관 투어 가기 전, 알고 가면 딱 좋은 미술 상식, 미술관에서 아는 척하기 딱 좋은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노래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One More Chance, 널 생각해. 요즘 미술 전시장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일상에서 데이트나 친목 모임으로 미술 전시를 즐기는 풍경은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술은 너무 어렵다고 느끼거나 벽에 우두커니 걸린 그림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미술 전시를 즐기는 문화도 얼마 되지 않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릴 때 그런 체험이나 경험을 해볼 기회가 많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미술 감상과 왠지 불편하게 느껴지는 미술관의 문턱이 아주 높게만 생각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고정관념이 예전 나의 미술 시간을 떠올리며 나는 정말 그림을 잘 못 그렸기 때문에 미술 감상도 엉터리일 거라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분명한 것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과 그림을 잘 감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조금만 경험이 쌓이고 자신의 취향을 찾아보고 나만의 감상법을 만들어 그림을 보는 재미를 알아가신다면 미술관은 그 어떤 곳보다도 즐겁고 흥미진진한 공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미술과 친해지고 싶다면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그림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천천히 바라보세요. 그림과 나의 사이 대략 60cm의 거리. 그림을 앞에 마주한다는 것은 마치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찬히 보고 관찰하고 대화하고 알아가고 하다 보면 그 상대는 오랜만에 만나 편안함을 주는 고향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큰 지혜를 품고 계신 스승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님 혼자 신나서 알 수 없는 말을 조잘조잘 대는 귀여운 꼬마 아이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꿈꾸던 이성을 설레는 느낌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낯설음을 주는 이방인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대로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무엇이 나를 어색하고 불편하게 하는 느낌을 주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을 감상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미술 감상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미술 작품을 정답 찾듯이 점수 매기며 보지는 않으신지요? 기준이 정해진 시험 문제가 아닌데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방고만 보더라도 살아생전에는 그림도 못 팔고 동네 태호에게 말고는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방고의 작품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화가가 된 것처럼 잘 그렸다, 못 그렸다 하는 단순한 평가는 정말 무의미합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잘 그린 그림, 못 그린 그림 이렇게 미술 작품을 평가하려고 매서운 눈으로 심사하듯이 감상하시면 겨우 1층에 있는 작품만 보고도 매우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공감해줄 대상이지 평가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화가들이 작품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배출했듯이 나의 마음도 같이 열고 정서적인 소통을 위한 그림 감상을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미술 감상을 위한 마음의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러 가볼까요? 근데 미술관이 있고 갤러리, 화랑이 있네요. 미술 작품을 감상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노래 한 곡 들으며 찾아볼까요? 최유리, 숲. 미술관은 어디고 갤러리나 화랑은 무엇일까요? 미술관과 갤러리, 화랑 모두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술관은 뮤지엄, 즉 박물관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미술관에선 주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을 수집, 보존,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자동차 박물관, 과학 박물관 이렇게 있듯이 미술관은 미술 박물관, 즉 박물관의 하위 개념입니다. 미술관은 미술사적인 연구나 교육 전시 기획을 위한 전문적인 학예사를 비롯한 체계적인 조직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르면 미술관은 문화, 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을 위한 교양 함양과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컬렉션을 통해 예술의 역사적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전시 또한 구성합니다. 전시의 형태는 미술관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상설 전시와 특별 전시를 포함해서 다채로운 기획 전시가 열리고 그 외 교육이나 미술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인 국공립미술관의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시립미술관의 경우에도 일부분 지원을 받아 운영됩니다. 미술관은 미술품을 기증받거나 구입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영리의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매매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수익을 낼까요? 우리가 미술관 앞에 가면 입장권을 끊잖아요. 그렇게 미술관은 입장료로 수입을 내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은 유료 입장이고 일부 기관의 미술관은 무료로 개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미술관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서 서울시립미술관, 수원시립미술관과 같은 국공립미술관이 있고 우리나라 최초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과 호암미술관 같은 사립미술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공립미술관은 무료이거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수준 높은 전시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미술 체험 프로그램 등을 함께 즐길 수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꼭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시면 보다 알찬 문화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갤러리는 무엇일까요? 영국 런던의 국립 내셔널 갤러리처럼 기관에 따라선 미술관을 갤러리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갤러리 또는 화랑이라고 부르는 곳은 미술관과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주로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전시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작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시 형태는 대여전, 초대전, 기획전 등을 주로 개최하고 화가와 그들이 만든 그룹이 전시관 대여비를 내어 전시하거나 갤러리 주관으로 화가를 초대하여 전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입장은 대부분 무료고 전시된 작품은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업적 목적을 위해 운영한다 하더라도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의 교류를 통해 미술 문화의 증진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형 갤러리로는 국제갤러리, 갤러리 현대, 가나아트 등 이렇게 규모가 큰 갤러리에서부터 중소규모 갤러리까지 다양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갤러리스트들은 신진 화가를 발굴하고 전시를 기획하고 홍보하고 미술시장 전반에 관여하며 미술 작품의 구입과 판매를 중점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갤러리에서 신인 화가를 발굴해서 스타 화가로 만들어내기도 해서 마치 아이들의 소속 기획사처럼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듯한 양상도 보입니다. 그럼 갤러리, 화랑에서 전시를 보면 꼭 그림을 사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당장 지금 작품을 사지 않아도 누구든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거고 전시하는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의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하고 바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전시를 감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은 갤러리나 화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해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공연, 식음료 등 제공하는 파티처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모돼서 보다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의 많은 관심 속에 열리는 비엔날레와 아트페어는 무엇일까요? 먼저 9월 초까지는 아트페어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전국에서 다양한 아트페어가 열렸어요. 아트페어란 여러 갤러리 화랑들이 연합하여 미술품을 전시, 판매하는 미술 행사입니다. 좋은 제철 상품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의 개념과 같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에 마련된 갤러리 부스마다 많은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또 판매합니다. 국제적인 아트페어로는 스위스 바젤, 미국 마이애미, 런던의 프리즈 아트페어, 뉴욕의 아머리쇼,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의 아트페어와 같은 큰 규모의 미술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랑협회에서 만든 키아프가 대표적인 아트페어고 2022년부터 런던 프리즈 아트페어가 키아프와 공동 개최로 매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아트페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화가가 브랜드화되고 또 트렌드를 형성하고 아트페어를 통해 수익도 창출되고 더불어 화가의 인지도도 쌓아가며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작품의 가격도 공개되고 브로셔를 통해 작가와 소장자가 함께 소개되기도 하는데요. 미술 작품은 이름 있는 소장자가 작품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작품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요즘에 MZ세대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BTS의 RM이 SNS를 통해 사진을 남긴 전시는 흥행을 보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트렌드를 만들어 갑니다. 최근에는 연예인이나 대학을 갓 졸업한 대학생들의 졸업작품까지 등장해서 이슈가 되기도 하고 언론은 작품 가격으로만 사람들의 관심을 부추기며 갤러리들은 이러한 관심을 유도하고 거품을 형성한다는 비판도 없진 않지만 화가의 입장에서 보면 아트페어에 작품을 내놓고 대중들의 반응을 보고 작품이 판매되는 것이 지속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인들 역시 아트페어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부터 저가의 판화 작품까지 다양한 층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수원문화재단에서 기획한 2024 문화도시 조성사업 로컬 콘텐츠 유통지원 수문장 아트페어가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달간 복합문화공간 111cm 111cm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수문장 아트페어는 예술 작품의 전시와 판매를 통해 지역 작가들의 활동 기반을 확장하고 수원시 내에 활기찬 미술시장을 형성하고자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수문장 더 마켓에서는 작품 컬렉션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0만 원 미만의 작은 소품부터 굿즈, 로컬 브랜드 작품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수원 시민이 수원 지역의 화가의 작품을 아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저도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비엔날레에 대해 알아볼까요?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국제 전시를 말합니다. 이탈리아어로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1895년 시작된 베네치아 비엔날레가 유명세를 얻으면서 대규모 국제 전시회를 일컫는 말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베네치아 비엔날레는 세계 각국의 비엔날레 중 가장 역사가 길고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최신 미술 경향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렸는데 한국관에는 많은 참여 작가들이 멋진 전시를 보여주었고 병행 전시로 추상화가 유영국과 이호환 하백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5년에 처음 개막한 강주 비엔날레가 있고 부산 비엔날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9월에 개막한 강주와 부산을 잇는 비엔날레에서는 현대미술 전반을 비롯해 사진, 건축, 미디어 아트 등에 초점을 맞추는 국제적인 전시로 성황리에 개최가 되고 블로그에 여러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사 자료만 잠깐 봐도 궁금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다채롭게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제15회를 맞는 강주 비엔날레는 12월 1일까지 열리고 부산 청년 비엔날레에서 성장한 부산 비엔날레는 10월 25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제공하는 통합 입장권은 30% 할인되고 전국으로 연계된 다른 미술 행사도 같이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한국철도공사의 공식 누리집에서 구매 가능한 특별 철도 관광 상품을 이용하면 비엔날레 입장권 할인 혜택과 함께 시간대별로 5에서 40%의 철도 승차권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 가을 기차 타고 예술여행 한번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들으며
기차표 예매해야겠습니다. 로이킴, We Go High. 여기는 수원 쏜 FM 96.3 별별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이나 갤러리 어디로 갈지 정했다면 전시장으로 입장해 볼까요? 들어가면 탁 트인 하얀 공간 안에 그림들이 쭉 걸려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봐야 할까요? 보통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전시는 직원들의 안내나 바닥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동선 표시가 없다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방향을 정해서 작품이나 다른 관람객의 부딪힘에 조심하면서 편안하게 관람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미술관의 모습을 가진 지도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뮤지엄의 개념은 유럽의 여유 있는 귀족들이 취미로 세계의 진귀한 물건을 모아서 그 수집품을 보관하는 비밀 장소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인들이 오면 열쇠로 문을 열어 구경시켜 주었겠죠. 수집가들은 경쟁적으로 모은 세계 곳곳의 진귀한 물건, 동물의 박제부터 오래된 서적, 그림 등등 온갖 종류의 잡동사니처럼 보이는 수집품들을 모아서 마구잡이로 섞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의 명칭도 독일어로는 경이로운 방이라는 뜻의 분덕함머, 프랑스어로는 호기심의 방이라는 뜻의 카비네 드 큐리오지테, 이탈리아어로는 스투디올로라고 불리웠습니다. 이후 최초의 근대적인 형태를 지니게 된 박물관은 유명한 작품, 바로 모나리자가 있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왕실의 수집품을 모아둔 왕궁이었죠. 혁명 이후 박물관으로서 시민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침략전쟁의 전리품으로 다양한 나라의 역사적인 예술품들이 뒤섞여 있다 보니 차차 분류체계도 생기고 정리를 하면서 미술사학의 연구에 큰 발전도 있게 됩니다. 그 당시 회화 작품이 걸린 전시실은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작품으로 인해서 벽면 가득히 빈틈도 없이 빽빽하게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도 루브르 박물관 안에서 다른 전시실로 이동하다 보면 중간중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작품 하나하나를 특별하게 보기보다는 전체의 인테리어 역할로서 건축물 공간을 웅장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술 전시장에 가면 보는 하얀 벽에 하나씩 작품이 걸린 형태는 1929년 뉴욕 모마의 초대관장인 알프레드 바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개최한 전시 세잔, 고갱, 쇠라, 방고우에서 전시공간에 있던 기둥이나 벽의 세부 마감을 모두 제거하고 깔끔하게 하얗게 탁 트인 큐브 형태로 전시실을 만들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참 많이 생기는데 너무나 세련된 미술관 건물 그리고 고급진 내부가 들어가면 왠지 주눅 들기도 하고 전시실도 너무 어둡고 경직되고 그러한 조용한 분위기가 작품을 마음 편하게 보기 힘들게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주는 분위기가 작품을 압도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한 것이 원래 미술관의 모습도 아니었고 미술관과 갤러리가 모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려진 대부분의 미술 작품들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필요에 의해 그려지고 그에 맞는 실용적인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미술활동인 동굴벽화의 사냥의 주술적인 기원부터 종교적 감화, 건축의 장식, 왕권의 강화,
역사의 기록 등 18세기까지는 일상에서 활용되어지기 위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림이 그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부터는 미술이 예술을 위한 예술이 되면서 공간도 미술관이나 갤러리로 독립하게 됩니다. 하얀 벽에 작품 그 자체로서 존재감을 가지고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전시 형태도 변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시 공간 역시 작품이 가장 멋지게 뽐나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현대 미술관이나 갤러리의 주 역할이 됩니다. 우리 감상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작품을 잘 보고 즐기면 됩니다. 교훈을 강요당하거나 작품이 가지는 어떤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게 보고 마음 가는 대로 느끼고 즐기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림을 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요? 작품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감상하고 싶으시다면 그림 옆에 붙어 있는 작품 캡션을 잘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림 옆에 또는 아래에 붙어 있는 아이 주먹만한 작은 종이에는 예술가의 이름, 제작 연도, 미술품의 제목, 작품에 사용된 재료와 기법, 크기와 소장처를 알려줍니다. 제작 연도가 맨 뒤로 가는 경우는 해외 미술작품 표기법인데 요즘은 같이 일반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캡션을 살펴보면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미술 작품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알 수도 있습니다. 작품 캡션은 기본적인 양식에 따라 먼저 예술가의 이름이 나오고 옆에 태생 지역과 생물 연도가 함께 표기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작 연도가 있는데 저는 특히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술가가 몇 살에 이 작품을 완성했는가? 이제 막 그림을 시작한 시기인가? 말년의 작품인가? 작품의 변화가 되는 시점인가? 성숙기로 접어들어 완숙함이 묻어나는 시기인가? 이렇게 예술가의 개인적인 연대 측정도 중요하고 작업을 했던 그 당시의 주변 상황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작 연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작품도 제작 연도를 통해 임진왜란 때쯤인지 영조 시절인지 일제강점기인지 6.25 직후인지 여러 시대적인 상황을 유추해 봄으로써 작품이 제작된 배경을 상상하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외국 작품도 간단하게나마 중세인지 산업혁명 때인지 1차 세계대전 전후인지 경제대공황 때인지 제작 연도를 통해 작품이 그려진 시대 상황과 같이 연결해서 작가는 왜 이런 작품을 하게 되었을까? 왜 이런 재료와 기법을 썼을까? 궁금해하며 그 시대로 타임슬립도 해보면서 작품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 밖에서가 아니라 그림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경험. 새로운 미술 감상의 세계로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미술사적으로도 제작 연도는 오래된 작품일수록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00년대에 제작된 작품과 2020년에 제작된 작품은 전혀 다른 시대의 이야기를 그림 속에 담고 있을 것입니다. 주제나 내용 면에서도 그렇지만 재료도 완전히 다를 거예요. 나무판의 수제식 천연 물감에서 캔버스의 튜브 물감으로 많은 것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시기에 유행하던 미술 기법들도 다 달랐겠죠. 손상된 작품을 복원할 때나 가짜 위작을 선별할 때 제작 연도는 풀어나가는 큰 열쇠가 됩니다. 이렇게 제작 연도는 미술사적으로 보관과 연구에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작품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목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림이 뭘 그렸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제목을 딱 봤는데 무죄라고 되어 있지는 않았나요? 그때는 더욱 난감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work 1, 2, 작업 1, 2, 넘버 1, 2 뭐 이렇게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온전한 감상을 위해 보이는 그림에만 집중하라는 의미로 아무런 제목을 정하지 않은 작품도 있습니다. 예술가가 생각하기에는 때론 글로 붙여진 제목이 작품과 감상자 사이를 방해한다고 느낍니다. 그림이 주는 감정적 느낌을 어떤 선입견이나 왜곡 없이 온전히 이미지에만 집중하며 느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죄라는 제목을 만나도 겁내지 말고 작품을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료와 기법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서양화는 종이에 색연필, 종이에 수채, 이렇게 작품에 사용된 기본 재료를 알려줍니다. 캔버스의 유체는 캔버스 위에 유화물감으로 채색했다는 거고, 캔버스의 아크릴은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했다는 뜻입니다. 간간히 혼합재료, 이런 문구도 많이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재료 외에도 여러 가지 재료가 섞였을 때는 혼합재료로 표기를 합니다. 동양화 작품은 수묵은 먹으로만 그렸다는 것이고, 수묵 담채는 먹과 함께 엷은 채색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진채는 궁중미나 모란도처럼 진한 채색이 들어간 작품을 말합니다. 박물관에 가시면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지본 담채는 종이 위에 가벼운 채색을 한 것을 말하고, 견본 담채는 비단에 가벼운 채색을 올린 작품입니다. 프린트라는 용어가 있다면 이것은 같은 작품을 여러 장 찍어낸 판화 작품이나 사진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세부적인 것에 따라 스크린 프린트, C 프린트, 젤라틴 프린트 등의 인화 기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함께 에디션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판화 작품 안에나 캡션에 ED.15가 100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으면 총 100개의 같은 작품을 찍어내었고, 그 중에 15번째로 찍어낸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판화 작품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이 숫자가 중요해집니다. 똑같은 100개의 작품일지라도 첫 번째로 찍은 작품이나 맨 마지막 찍은 작품은 더 가치가 있겠죠. 이렇게 알고 나면 참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품의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크기는 높이, 너비, 깊이로 나타냅니다. 영상 작업이라면 총 상영 시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소장되어 있었던 소장처도 적습니다. 공식적인 소장 기록이 작품에 대한 가치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큰 정보가 되거든요. 유명한 미술관이나 공신력 있는 곳이나 또는 유명인이 소장하고 있었다면 작품의 가치가 이미 입증되었다고 보겠죠. 이렇게 작은 캡션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정보는 감상자들에게 작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탐정이 된 듯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단서로 생각하시면서 작품과 함께 보시면 감상하는 재미가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먼저 작품을 충분히 보고 느낀 후에 캡션을 통해 한 번 더 천천히 감상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슈, 너의 계절. 여기는 수원선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음악에도 클래식, 팝, 재즈, 랩 이런 장르가 있듯이 미술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각 장르는 고유의 특징과 기법을 가지고 있어서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대표적인 미술 장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미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지에 그림을 그린 그림을 회화라고 부릅니다. 물감을 사용하여 평면에 이미지를 표현하는 장르로 물감의 성질에 따라 유화, 아크릴, 수채화 이렇게 서양화가 있습니다. 같은 평면 작업이긴 하지만 제작 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는 판화는 목판, 동판, 석판 등을 이용해 이미지를 찍어내는 기법으로 실크 스크린, 에칭, 리소그래피 등이 있습니다. 똑같은 작품을 여러 장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고전적인 입체 예술로서 조각은 돌, 나무, 금속 등을 깎거나 조립하여 형태를 만드는 미술 장르입니다. 또 백남준을 통해서 잘 알려진 비디오 아트는 비디오 매체를 통해 예술적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념미술이라고 불리는 작품은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술작품이 보여지는 이미지 결과물보다는 그러한 한 생각, 바로 개념 자체가 중요한 장르입니다. 마르셀 듀샹의 작품 샘처럼 평범한 남성 병기가 작가의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최고의 현대 예술작품이 되었는데요. 이제 작품은 예술가가 꼭 무언가를 그리거나 만들어서가 아니라 예술가가 그러하다라고 선택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바로 예술이 된다는 개념 미술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발전되어 요즘 현대미술 전시장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미술 장르는 설치 미술입니다. 특정 장소에 물리적인 재료를 설치해서 뜻을 전하는 예술입니다. 독특한 아이디어의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술의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새로운 매체와 소재가 시도됨에 따라 다양한 장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회화 작품 보는 방법을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화는 무엇을 그렸느냐, 어떻게 그렸느냐에 따라 다른 표현 방식과 주제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그럼 주제도 없고 형태도 없는 추상화는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까요? 추상화를 재미있게 감상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가들은 하얀 캔버스나 종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갈까요? 영화에서처럼 순간에 영감을 받아서 번개같이 몇 번 휙휙 휘둘렀는데 좋은 작품이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쉽고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 그리고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 알기.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미술관에 가면 사진 찍지 마세요 하는 직원의 안내를 간혹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미술관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 할까요? 사진은 가능해도 플래시는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미술관에서 지켜야 하는 간단한 에티켓, 미술관 100% 즐기기의 방법도 다음 이 시간에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가을은 미술관에서 함께하길 기대하며 마지막 곡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듣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별미술관의 봉그림 DJ였습니다.